송재경의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금리 변동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송재경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월요일이고 해서 지난 한 주간 세계 증시 흐름부터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5월 달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소화가 됐었는데 네. 지난 한 주의 글로벌 상승장에 우리나라가 좀 복귀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다행스럽게 생각할 만한 한 주였고요. 네. 한마디로 여전히 엔비디아가 주도한 한 주였다. 결국은 엔비디아 수혜가 많은 기업들, 나라들에 의해서 그 증시들이 많이 올랐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여전히 이제 엔비디아가 시장을 구분하는 한 주였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한 주간 보시면 대만이 1등을 했고요. 3.4%로. 나스닥 100도 한 2.5% 올랐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 딱 끼어 있어요. 3.3으로 간만에 이제 그 사이에 빠졌던 5월달 한 달에 손해봤던 것들을 어느 정도 좀 만회를 하는 한 주였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뭐 기대감으로 한 4%대 올랐고 SK 하이닉스는 8%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반적으로는 결국은 엔비디아의 직접 수혜나 향후 잠재 수혜를 기대하면서 주가 시장이 증시가 같이 다 올랐다. 대만도 마찬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지난주 초에 나와서 이 경제 지표들 둔화 우려 뭐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지 않습니까? 주초반 지표들 때문에 S&P 500 상승은 딱 한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유틸리티, 에너지, 소재 업종,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형 업종들이 둔화되면서 하락하면서 전체 증시는 끌어올리지 못하는 그런 한 주였다. 또 유럽과 일본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것도 좀 특징적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빅테크 위주의 상승이 강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독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갈까요? 한쪽으로 너무 쏠려서 걱정이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빅테크 뭐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한 주를 이게 한 달 한 줄 놓고 보면 나쁘지 않았는데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은 그냥 엔비디아 혼자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일주일 한 달 다 놓고 보셔도 엔비디아가 일주일 10% 올랐고 한 달 36% 올랐습니다. 뭐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메타, 아마존, 애플 뭐 나쁘지 않았지만 5, 6% 올랐지만 사실은 그거가 엔비디아하고 비교해봐 갖고는 지수를 끌어올릴 정도의 그런 파워는 아니었다 보신다면 그러니까 M7 안에서도 M6의 상대적인 성과는 좀 빛을 발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엔비디아의 쏠림이 거꾸로 엔비디아만 들고 있으면 다행이긴 하지만 역으로 엔비디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시장 전체 지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게 진짜 병주고 약주를 동시에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만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성장이 고루 이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미국 내에서 또 엔비디아를 중심한 AI 이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매크로 단에서는 환율 시장으로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환율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이머징이나 전체적으로 우리 내수까지 포함해서 경제가 좋아진다면 환율이 저 높은 수준이 아닐 텐데. 최근에 우리나라를 좀 반목 잡았던 환율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다행스럽게 지난 한 주는 우리나라 원화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좀 보였다. 네. 왜냐면 다른 데가 더 큰 이벤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관심권에서 좀 벗어나 있었지 않냐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멕시코 대선이 지난주 주말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향후 정치적인 변동성 우려 때문에 멕시코 페소가 8% 이상 급등. 그러니까 페소 약세인 거죠. 달러 대비. 급등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 G7 중앙은행 중에 첫 번째로 금리나 첫 테이프를 끄는 캐나다 달러가 상대적으로 좀 올랐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이제 유로 ECB의 그 첫 금리 인하 때문에 그러니까 유로화도 상대적으로 소폭 오르는 이런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확실히 어떤 이벤트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는 그런 지역들의 환율이 상대적으로 약세, 즉 환율 상승이 일어났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에도 좀 어떤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이 미국보다 금리 인하를 먼저 단행을 했고 미국만 근데 경제가 지금 탄탄한 상황 속에서 강달러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또 금리 차가 확대되면서 각국의 통화 가치는 급락할 것 같은데 이 다음에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다음 이슈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우리가 같이 논의할 결론적으로는 22 캐나다가 이제 첫 단추를 이제 깼지 않습니까? 네. 첫 테이블을 끊었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이 지속된다면 미국도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텐데 거꾸로 말하면 미국이 하는 데에 따라서 나머지 지금 첫 번째로 금리 인하했던 데들이 영향을 받는 일반적으로 시장의 기대는 20이나 캐나다 때문에 미국이 같이 금리 인하해 줄 걸 기대하는데 역으로 미국이 안 하면 나머지들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으로 22가 이번에 확실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 빼고는 선진국 중에는 G2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25년 만에 첫 번째로 미국과 달리 금리 인하를 따로 움직였습니다. 저 차트에 보면 맨 왼쪽에 있는 게 그 파란색 선이 이제 20인데 저때 미국과 달리 혼자 내렸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보시면 바로 꼬리 내리고 미국 따라서 다시 올렸던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미국 따라서 뒤늦게 올리고 뒤늦게 내리는 그런 행보들 중간중간에 따로 한번 그런 독자적으로 미국과 달리 움직이려 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미국과 같이 갔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22를 선행지표로 보고 향후 미국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보다는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22나 캐나다의 그러한 추가적인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이것은 전후 관계를 거꾸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국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스탠스도 연준의 큰 틀 안에서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연준의 큰 틀이 사실 또 지난주에 조금 많은 변동성이 보였습니다. 고용보고서 이전에는 조금은 금리가 안정을 찾는 듯 싶더니 고용보고서 나오고 나서 금리가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는데 지난주 글로벌 시장 금리도 좀 변동성이 심했을 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만 보면 완전 롤러코스터죠. 네. 예. 초기에만 해도 시장이 경기가 둔화될 우려 때문에 시작해갖고 시장 금리가 급락하면서 네. 채권 시장이 간만에 활짝 웃었죠. 네. 국채 가격이 올랐으니까. 하지만 이것이 오래 못 갔습니다. 주 후반에 들어서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우리나라만 빼고 대표적으로 미국의 금리 파란색 선입니다. 급등을 다시 해서 주초 수준으로 되돌아갔고요. 유럽은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22가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동반 상승하면서 독일의 10년물 금리 검정색 선인데 같이 가파르게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사실 그날 밤에 금요일 밤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붉은색 선인데 아마 이제 시차를 두고 오늘 월요일 날 캐치업 한다고 그러죠. 보통 뒤따라갈 확률이 좀 높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보통 금리 인하면 시장이 유럽 시장이나 캐나다 시장이 되게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봤듯이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결국은 앞으로 연준이 생각보다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생각보다 빨리 안 내릴 것 같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시장 금리 올라가고 주식 시장도 못 올라갔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참고 삼아 볼 포인트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렇게 금리가 탁 튀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는 원인인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너무 강했어요. 그러면서 아까 그 독일과 미국의 금리가 튄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해석은 조금은 약간 디테일에서 달랐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고용 지표 하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 똑같아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 조사 방법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어쨌거나 내용을 잠깐 보면 지난주 금요일 네. 발표된 고용 지표가 한 3-4개 정도 큰 것들인데 네. 대표적으로 비노급여 신규 일자리죠. 창출이 원래 예상은 18만 정도 됐는데 27만 2천 개. 맞아요.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가 났었고요.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0.3 정도 생각했는데 전월 대비 0.4. 원래 그 직전 달은 0.2였거든요. 거의 2배. 그럼 결국은 임금도 올라가고 고용 지표도 강하다 보니까 금리가 강하게 올라간 거고요. 반면에 실업률하고 경제 참가율은 활동 참가율은 또 거꾸로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라는 의미는 보통 일자리가 늘면 실업률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업률이 보시면 예상과 달리 올라갔습니다. 3.9에서 4%로 27개월 만에 2년 이상 만에 4%를 넘어서는 첫 번째 거의 도달하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올라왔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경제활동 참가율도 오히려 소폭 내려가는 일자리는 늘어났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은 줄어드는 상당히 상반된
그러한 고용 지표가 낮다는 측면에서 의견이 좀 분분해진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 부분이 저는 궁금한데요. 신규 일자리가 증가했는데 실업률도 증가했다. 이게 동시에 성립이 가능한 건지 가능한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이 조사하는 방식이 달라서 아. 표본 집단도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결과도 일부는 시간차를 두고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네. 게 이제 대답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길게 놓으면 같이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현재 상황은 상대가 대답하는 사람이 다르다. 대표적으로 앞에 봤던 좋았던 일자리나 임금 상승률은 기업을 상대로 조사를 하는 거고요. 반면에 실업률이나 경제활동 참가율은 가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서베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그럼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느냐. 역대급으로 이렇게 괴리가 많이 벌어졌는데 해석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여기에 포함이 잘 안 됐던 이민자들이 늘어서 신규 일자리를 채웠다. 그러면 그 실업률 자체는 일반적인 미국 사람들이고 이민자들이 거의 포함 안 되다 보니까 네. 실업률은 올라가고 신규 일자리도 올라가는 좀 특이한 현상이 있었다라는 해석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잡 하나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일자리 하나 갖고는 물가를 못 따라가다 보니까 그 소위 투잡, 쓰리잡 여러 개 해보면 신규 일자리는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임금도 늘어나고.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몇 안 되면 실업률은 올라갈 수 있는 상황. 그러네요.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이 이민자 때문에 는 건지 투잡, 쓰리잡 때문에 는 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방향성에 따라서 일자리가 지속 늘어날지 신규 실업률이 올라갈지가 상당히 방향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도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내부적으로 실업률이 올라간 부분에 주목을 할지 아니면 신규 일자리가 늘어난 부분에 주목할지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소위 이게 소프트 데이터, 하드 데이터라고 하죠. 이제 설문조사, 인터뷰라는 걸 소프트 데이터라고 하고 실제로 숫자로 카운팅되는 것들, 일자리 같은 데이터. 거는 네. 이건 하드 데이터라고 하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드 데이터에 좀 더 무게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 가계는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대답률도 줄고 미국도 버젯이 예산이 줄면서 가구 수를 좀 줄였다 그러더라고요. 표본 가구 수를. 이러다 보니까 그런 정확도에 대한 이제 신뢰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하드 데이터 좀 더 후행하는 하드 데이터에 중점을 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서베이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블룸버그가 마침 요 기간 동안 유명한 이코노미스트들 상대로 서베이를 했는데 대체 연준이 그러면 어떤 기준하에 금리 인하할 거냐? 그렇죠. 되게 우리 궁금해할 만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랬더니 딱 그 답은 딱 합니다. 오랫동안 낮게 물가가 잡혀야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 3개월 정도가 긍정적인 근원 물가, 우리 근원 물가 목표가 2%지 않습니까? 예. 2%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 3개월 정도 꾸준히 나와야, 그 이상이 나와야 첫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지난 주말 동안 미국의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더 다시 뒤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기준에 아직 물가가 부합하지는 않은 거죠, 결국은?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데이터들을 보면 지금 3개월치 평균이 여러 가지 지표를 봐도 3% 중후반대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2% 초반이나 사실 2% 아래로 내려오는 수준까지 가려면 시간이 상당 기간 걸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이번 6월 달은 당연히 금리 동결이고 이후로도 사실은 지금 9월 달, 11월 달도 점점 다시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이번 FOMC에서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앞으로 남은 FOMC 그리고 CPI 이후 어떻게 연준이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 이 시간 다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송재경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